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죽는 심정으로 견디다가 이제 겨우 살 구멍을 찾은 40대 여성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전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왔어요. 원체 유복하고 편하지 않았던 삶인데 결혼으로 도망쳤다가 이런 벌을 받게 된 걸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결혼에 부정적인 부모님을 만나 꼭 결혼은 안 해도 된다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저는 청개구리라 듣기 싫었고요. 결혼 같은 거 그냥 하지 마.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살면 인생이 지옥이고 엉망진창되는 거야. 엄마, 그런 소리 좀 아빠 듣는 데서 하지 마. 왜 또 굳이 싸우려고 일을 벌여? 내가 틀린 소리 했어? 네 엄마 사는 거 봐라. 결혼만 안 했어도. 너만 안 태어났어도 이 궁상은 안 떨고 살았어. 뭐가 어쩌고 어째? 진짜 이 여자가 정말 당신 좋은 말 할 때 입 안 다물어? 이런 분위기 안에 갇혀 있으니 제 정서가 좋을 리가 있나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은 더더욱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됐어요. 언니, 나는 그냥 엄마 아빠 말 듣고 결혼 안 하려고. 결혼 안 하고 엄마 아빠한테 빌부터 살아야지. 본인들이 하지 말랬으니까 말 들을 거야. 과연 여동생과 저 둘 중 누가 더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자녀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바람들과 달리 결혼을 했답니다. 원래 결혼은 사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전 진짜 그런 상황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엄마만 혼자 계셔서 좀 적적하지만 그래도 아들끼리 잘 뭉치거든. 자기네는 자매만 있고 우리 집은 형제들만 있으니까 이것도 참 신기한 우연이다. 그치? 그러게 우리 엄마도 아들 생긴다고 좋아하시더라. 옛날부터 아들 타령에 한이 맺힌 사람이거든. 어머니도 나 예뻐해 주시니까 좋아. 저희 어머니는 결혼 초반에는 저한테 특별히 바라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종교 강요가 있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네가 성당만 다녔으면 좋겠다. 그동안 종교 생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번에 해보고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아, 네, 어머니. 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아직 어디 신을 믿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래? 근데 나는 우리 정훈이랑 네 시동생 평생 성당 다니며 키웠어. 며느리도 같은 뜻으로 맞을 생각이었는데 네 마음이 편하게 기다려 봐야지. 처음에는 이렇게 풀어주시는 듯 했지만 이건 제 큰 착각이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엄마랑 아빠는 제가 시집 잘 갔다고 생각하셨답니다. 두 분이 이런 표현을 절대 하는 편이 아니고 여동생을 통해서 듣게 된 얘기예요. 엄마 그래도 어디 가면 언니 자랑하고 다녀. 돈 있고 건물 있는 홀 시어머니네 시집 갔는데 이쁨 받고 편하게 산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서울 신혼집 40평대 얻는 며느리가 어딨냐고 말이야. 와, 엄마가 내 칭찬을 다 하고 다니네. 그래, 난 옛날부터 엄마 아빠처럼 천원 한 장 궁상 떨며 살기 싫어.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거야. 그거야 언니 마음인데 너무 그런 얘기 엄마한테 하지 마. 나까지 빨리 시집 가라고 한단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 결혼 생활은 무던하게 흐르는 듯 했죠. 첫 아기가 생기고 난 뒤부터 어머니는 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오래 참은 거라면서요. 나는 우리 서율이 태어날 때까지만 참았다. 주변에 보니까 며느리랑 뜻 맞으려면 그때까지는 참으라고 하더라. 내 속이 진짜 속이 아니었다. 네? 어머니, 근데 저는 정말 성당 안 다닐 거예요. 지금 남편이랑 같이 애기 보고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정한 날짜마다 같이 가기만 하면 돼. 가서 애도 봐주고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앓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그간 말도 못하고 입 답답하게 닫고 살았는지 아니? 어머니는 이때 아주 완강하게 의사를 표현하셨고 저도 사실 이 무렵에 어머니 도움이 필요한 터라 참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았고 당장 조리도 해야 되는데
친정에선 도움을 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따로 돈 들여서 도우미를 보내주셨죠. 나처럼 이렇게 며느리 대우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천지 둘러봐도 찾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다가 너 잘 되라고, 너 복 빌어주게 성당 다니자고 하고, 유정이 너는 시댁 잘 만난 줄 알아. 하지만 전 점점 늘어가는 자잘한 요구들이 불편해졌어요. 당연히 이 무렵에 남편이랑도 얘기했지만 별로 시원치 않았죠. 성당 가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당신은 다른 종교 갖고 있던 사람도 아니잖아. 그냥 가자고 하시면 잠깐 왔다 갔다 하면 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문제지. 몇 번 갔지만 나보고 받으라고 하시는 교육도 몇 개인데, 왜 자꾸 그런데 나를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거야? 어, 자기야, 말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 당신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니. 우리 엄마가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들리잖아. 그럼 아니야? 우리나라는 명백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야. 나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시는 건 싫어. 결국 이처럼 고부 갈등은 부부 갈등이 되어버렸어요. 저와 남편도 사이가 막 무탈한 건 아니고, 육아 관련해서 둘이 다툴 때가 좀 있었거든요. 역시나 남편은 이 부분에서도 저랑 자꾸 반대 의견을 내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는 거고 교육하는데 시간 많이 안 써도 돼. 내가 애기 봐주면 되잖아. 그런 사소한 걸로 자꾸 엄마랑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지 마. 내가 장모님이랑 그러면 좋겠어? 뭐? 우리 엄마가 언제 나서서 당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적 있어? 우리 집은 아무것도 강요 안 해. 어머니가 저렇게 일방적이신 거지. 하지만 남편은 여기서 본인도 내심 생각하고 있었던 마음을 내보이더군요.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친정에 말하기 창피해서 참아봤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이런 말까지 하기 싫었는데 당신이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나도 말해야지. 우리 엄마는 노후를 끌어다가 우리 집도 사주고 사위율이 태어나고 용돈이랑 애기 옷까지 사주시잖아. 그러니 엄마도 할 말이 많은 거지. 지금 돈을 이유로 들어서 나를 궁지에 모는 거야? 우리 친정은 돈 되는 거 없으니까 어머니 말 들으라 이거야? 마음대로 생각해. 난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니까. 남편은 이렇게 말을 던져놓고 뒤로 빠지는 편이었고, 애가 태어나고 우리는 더더욱 자주 다투게 됐어요. 거기에 어머니까지 성당 강요에 혈안이 되셔서는 제 정서는 조금씩 나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시댁에는 새 식구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보다 더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직업은 아주 좋은 동서가 나타났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꽤나 자랑을 하셨어요. 아마 저한테 감정이 있어서 더 그랬나 봐요. 여기 우리 새로 만난 둘째 며느리, 영미야. 승현이가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아주 괜찮은 아가씨를 데려왔지. 지금 검사로 일하고 있대. 얼른 이리 가까이 와서 인사해.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옆에서 너스레를 떠는데 너무 얄밉더라고요. 와, 우리 집에 검사가 들어오다니 대박이다. 승현이 덕을 내가 이렇게 보네. 이러면서 다들 반기는 분위기였고 저도 그럭저럭 환영을 해주었죠. 그런데 저랑 다른 게 있다면 동서는 확실히 좋은 직업이라 그랬던 걸까요? 딱히 종교 강요도 받는 것 같지 않고 시댁과 신혼집 거리도 아주 멀었답니다. 이 부분은 남편이 저 들으라는 듯이 말해서 알았어요. 승현이랑 재수 씨네는 자기들이 집 얻어서 살고 있어. 알다시피 재수 씨 능력도 괜찮고 처가도 잘 사는 편이라던데. 집은 남자만 왜 다 해야 하냐면서 자기도 보태겠다고 했대. 그래? 대단하네. 그래, 능력 있으면 그렇게 해서 사는 게 맞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새삼 남편이 저를 비꼬는 듯한 분위기에 져버린 것 같아서 속상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어머니랑 사이가 나빠지자 어째 점점 저한테도 빈정대기도 하고 묘하게 한숨을 쉬어대곤 했어요. 승현이 녀석 어릴 때부터 여자들 똑똑하게 잘 만나고 다니더니 장가도 제대로 잘 갔어.
막판은 저렇게 건실하고 집안 좋은 재수 씨를 들이네. 처가에서 그렇게 툭하면 부르고 용돈도 주고 그런데. 아이씨고, 그런 당신도 어머니한테 용돈 받잖아. 장모님 용돈까지 추가로 더 받고 싶은 거야? 나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그러지. 버는 돈 죄다 와이프한테 줘버리고 애기랑 와이프는 신나게 쓰고 나는 내 용돈 20만 원으로 살잖아. 남편은 본인 급여 400에서 월급 20을 엄청나게 탓하면서 짜증을 냈어요. 이 부분은 저도 할 말이 있는데 또한 무시당했죠. 월급 400에서 당신 용돈 200만 원인 게 누가 들으면 그 380을 마누라가 먹고 노느라 다 쓰는 줄 알겠다. 내 용돈은 5만 원도 안 돼. 지하철 타거나 커피값 간신히 내는 정도라고. 지인들이랑 밖에서 밥 먹어본 적도 없어. 당신만 희생해? 아, 그러니까 왜 엄마한테 나간다고 대들어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 엄마도 화나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나가 살라고 집 비우라고 난리지. 이 말처럼 저는 어머니랑 대판하게 되었거든요. 몇 번 성당 가자고 하시는 거 맞춰드렸더니 단 한 주도 안 빠지고 따라가길 원하셨어요. 그러다가 더 확장되어서 생전 저는 경험도 안 해본 제사도 늘리시더라고요. 애들 아빠 있을 땐 진즉 이렇게 다 하다가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빼놨었어. 근데 이제는 며느리도 하나씩 들어왔으니까 다 해야지. 그래,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 돼. 어머니, 아시다시피 서유리가 이제 돌진한참이라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세우신 제사 계획은 한 명이선 절대로 못해요. 아니, 둘이서도 모자라다고요. 이러니 어머니랑 저는 점점 뾰족해져서 아기가 예민해져서 우는데도 계속 싸운 거예요. 너는 어쩜 그렇게 맨날 안 되는 것만 얘기하니? 시어머니 이 얘기 다 들어보지도 않고 맨날 무작정 탁탁 잘라버리더라. 아이, 그렇게 전부 네 마음대로 하고 살 거면 왜 결혼을 했어?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자르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됐다. 나도 이제 마냥 네 기분에만 다 맞춰주며 살지 못하겠다. 성당 제대로 안 나오고 뭐래도 다 싫다고 하고 네 뜻대로 해주마. 대신 니들 능력대로 살아. 나 그 집도 팔아버릴 테니까 새로 알아봐. 네? 어머니, 지금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저랑 남편이랑 서울이 어디에서 살라고요? 니들 거처를 왜 나한테 물어? 니들 능력껏 잘 살겠다며. 받기만 하고 너는 줄 줄을 모르니 그거 보면서 속 터지기는 싫다. 노인들 바보로 하니? 아니, 그럼 당장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세 가족 갈 데도 없는데 이게 그렇게 분풀이로 결정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니는 얘기를 끊어버리셨어요. 화가 난다면서 곧장 가방을 들쳐 안고 집으로 가버리신 거고요. 남편을 통해서 통보하셨답니다. 와, 나 진짜 엄마가 이렇게까지 화나는 거 처음 봐. 자기 대체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 왜 이래? 조만간 다 짐 빼래. 대출 받아서 살라고. 이 아파트는 다시 팔아버린다는데? 이 말을 듣고 착잡해진 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고로 곧장 어머니께 다시 연락을 했는데요. 어머니는 수일간 제 전화를 받아주시지도 않았어요. 몇 번 찾아갔는데도 안 만나주셨고 정말 환장할 노릇이더라고요. 저기 엄마가 화 풀릴 때까지 연락하지 말래. 오늘 집 앞에 과일 두고 갔다며 당신? 엄마가 그거 옆집 줬다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래. 집은 하루라도 빨리 뺄 생각하고. 대체 당신 왜 이렇게 일을 꼬이게 만들었어? 그럼 우리 어떡해. 아니, 사실 이게 진짜 내 탓이기만 한 거야?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로부터 어떤 언지를 들었는지 몰라도 제 편이 돼주지 않더라고요. 몰라. 당신이 서유리 재우고 시간 남을 때 부동산 좀 알아보고 해봐. 환장하겠다 진짜. 결국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아
정말로 우리는 집을 알아보게 되었고 급히 재정도 아끼게 되고 난리가 났어요. 수개월을 힘들게 살던 중 저는 갑자기 이상한 상황을 하나 발견하게 됐답니다. 여보, 내가 받은 평수 아파트 보냈는데 아직도 메시지 확인 안 했네? 좀 보라고 했잖아. 몰라. 나 받은 거 없는데? 일단 나 씻고 좀 올게. 저는 이때 답답해서 남편이 화장실 들어가면서 던져준 핸드폰을 잡고 찾아보려는데 그 순간 바로 위에 톡 메시지가 뜨는데 이거 앞만 봐도 해독 어려운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서유리 아버님, 다음번에도 서유리랑 우리 태원이랑 함께 놀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태원이가 서유리 계속 찾아요. 대체 이게 뭔 내용인가 해서 멍하니 있다가 그 톡을 열어서 봤어요. 그런데 몇 마디 그렇게 길게 나눈 톡방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 눈을 강타한 조금 놀라운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남편이 우리 딸을 안고 어느 키즈 카페 같은 데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고 그 옆에는 고만한 아들내미 아는 이쁘장한 애기 엄마가 바로 옆에 앉아서 V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 사진이야? 아니, 이런들, 가만 있자. 애기 옷 사진이. 생각해보니 이날은 제가 어머니를 따라 성당 교육을 받으러 갔던 날인 거예요. 그날 남편이 딸내미 데리고 공원에 가서 놀아준다고 했었는데 그때 찍은 것 같았죠. 근데 뭔가 분위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 여자들은 알지 않나요? 자기 남편이 뭔가 어색해하는 표정이나 뭔가에서 여자를 의식하고 그런 얼굴 말이에요. 그 순간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절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깜짝이야. 당신 왜 화장실 앞에서 뭐야? 뭘 보는 거야? 당신 태원이 엄마가 누구야? 이게 다 뭐야? 뭔 사진인데 이거? 그러자 남편은 제가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사진에 깜짝 놀라더니 바로 핸드폰을 빼앗더라고요. 아, 이거, 그거, 그때, 저기 언제지? 잠깐만. 머리 물 좀 닦고. 아, 뭐야? 왜 핸드폰을 몰래 보냐고? 저번에 내가 어머니 따라 성당 갔을 때 맞지? 당신은 서윤이랑 공원 간다고 했던 그날인 것 같은데? 그래, 맞다, 맞다. 그때일 거다. 맞아. 서율이랑 같이 갔었어. 와중에 저는 냉정을 찾기 힘들었지만 아주 건조하게 읊어댔어요. 당연히 그랬겠지. 그때 사진인 것 같네. 당신은 몰라도 애는 멀리 펴서 보냈고 어떤지 난 기억하니까. 그, 그게 그날 공원 갔을 때 서율이가 잘 놀아서 어쩌다 보니까 나도 혼자 왔고 거기 애 엄마도 혼자 왔고 애들 밥 먹일 때 되고 그래서 그래서 애들 놀게 한 거야. 그래? 근데 뭐 이렇게 사진까지 찍었대? 그리고 당신 나한테 그날 그런 말 전혀 안 했거든? 저는 괜히 억하심정인지 몰라도 그 사진 속 이쁘장한 엄마가 묘하게 우리 남편 쪽으로 얼굴을 기울이고 있는 게 참 싫더라고요. 결혼한 여자들이라면 대부분 이런 거 싫지 않을까요? 이상하게 끼부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 내가 서유를 데리고 요 앞 놀이터 가서 논다고 쳐. 그때 또래 애 아빠가 옆에 와서 애들끼리 잘 논다며 그렇게 다 같이 한 차를 타고 이동해서 밥 먹고 사진도 저러고 찍으면 어떨 것 같아? 뭐? 그 새끼 가만 안 두지. 그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얼씨구. 나한테 지금 당신이랑 저 애 엄마가 딱 그 상황이야. 그날 같이 한 차로 움직이고 밥까지 먹고 사진을 왜 찍어 갖고 있는 건데? 나 못 참겠어. 그 여자 번호 넘겨. 와, 여보, 이거 진짜 애 욕먹이는 거야. 그냥 단순히 같이 밥 먹고 그랬을 뿐이고, 그 뒤로 또 본 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이렇게 뭐라고 잘못된 것처럼 몰아세워야겠어? 나중에 서율이랑 나랑 지나가다가 그 집 또 보면 얼마나 민망하겠냐고. 누가 뭐래? 뭘 상상하는 거야? 난 그냥 우리 애랑 애 아빠랑 좋은 시간 보내줘서 고맙다고.
단돌이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꿀릴 거 없으면 번호 내놔. 이리하여 저는 끝내 번호를 받았고 그의 엄마에게 문자로 연락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저에게 있는 짜증을 다 내었고요. 안녕하세요. 저 서율이 엄마예요. 우리 애 아빠랑 서율이랑 차도 태워주시고 밥도 같이 드시고 사진도 예쁘게 잘 찍어주셨다고요. 저희 가족이랑 좋은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엔 저랑도 같이 한번 봬요.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제 문자를 보내놨는데 나중에 아주 호들갑을 떨면서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게 저랑 만나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서율이 어머니시구나. 그날 서율이 아버님이 우리 태원이랑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한 시간 보냈어요. 저도 또 뵈면 좋을 텐데 제가 곧 복직 예정이라 바쁠 것 같아요. 나중에 애들끼리 또 보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왔으니 짜증이 안 날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 남편한테 단독으로 연락을 했을 때는 또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문자를 보냈잖아요. 제가 엄마 대 엄마로 보자고 하니까 자리로 훅 피하더라고요. 이때 저는 너무 짜증이 났고 남편은 계속 상황을 회피하다가 싸움이 커졌어요. 결국 저는 이 문제를 어머니에게 들고 갔고 어머니는 같은 여자가 보기에도 좀 찜찜한 구석이 있었나 봐요. 간만에 배웠고 그렇게 저한테 차갑게 구시더니 이 내용을 알고서 조금 쩔쩔 매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아니 저기 정연이도 뭐 별 생각이 있었겠니? 그냥 애들끼리 좋아하니까 놀라고 한 거겠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딸내미 데리고 다니면서 설마 헛짓 할 생각을 했겠어? 근데 저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몰래 감사의 선물 메시지 같은 것도 보내고 했더라고요. 회사에 있던 5만 가지 일은 다 저한테 말하는 사람이 저 얘기는 안 한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눈치를 엄청 보시더라고요. 아휴, 저기 별일 아닐 거다. 내가 장담해. 우리 정연이는 절대 여자 문제로 속 썩일 애가 아니야. 게다가 봐라. 네가 보여준 이 톡 내용만 봐도 저 애 엄마가 해픈 여자인 거지. 계속 웃고 먼저 말 걸고 하잖니. 이건 진짜 아무 일도 아니야. 이런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좀 심란하다. 아유, 승현이네도 안 사네 마네 얘기가 나오는데 너네까지 이러지 말고 좀 얌전히들 있어. 아유, 그리고 걔네 신경 쓰느라 아파트는 아무것도 진행한 게 없어. 그냥 거기서들 살아. 싸우지들 말고. 네? 저희 아파트 내놓으신 거 아니었어요? 아유, 지금 다 말하기 속 시끄럽고 일단 그냥 그런 줄 알아. 싸우지 말고 잘 살라니까 팔았으면 좋겠어, 그럼? 어머니는 진짜로 팔려다 만 건지 아니면 저를 겁주려고 했던 건지 몰라도 말을 번복하셨어요. 좌우지간 아파트는 안 팔고 그대로 살게 됐다니 그거는 그것대로 다행이나 동선의 일도 신경 쓰이게 됐습니다. 마침 남편이 그날 저녁에 와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저기 승현이는 이혼한대. 뭐? 아니 둘이 신혼 아니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게 무슨 일이래? 모르겠어. 엄마도 쟤네 산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집 빼고 판다고 아주 머리 아파해. 생각해보니 저런 상황이라서 어머니가 우리들 집까지는 처분 안 하고 살게 하시나 싶었죠. 서방님네가 당장 집 팔고 갈라서니 어쩌니 하고 있고 우리 부부도 나름의 문제를 들고 찾아갔었으니까요. 아무튼 이 부분을 심란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저는 제 코가 석자인 고로 신경 못 쓰고 있었는데요. 당시 딸 건강 문제로 대학병원을 이제 막 다닌 참이었거든요. 뭔 놈의 일들이 이렇게 겹치는 건지. 남편 그 이상한 일부터 우리 동선의 이혼 문제, 서율이 피부 문제랑 진짜 머리 아파. 이런데 내가 언제 복직을 하고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이런 하소연은 역시 여동생에게밖에 할 수 없었고 얘는 이때부터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언니 그렇게 결혼했다고 좋은 집 시집 갔다고 자부심 부리더니 쉽지 않지? 그러게 너무 일찍 자랑한 지 싶더라. 결혼해서 사는 인생은 평생인데.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도 결혼하라 소리 절대 안 할게. 내가 엄마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을 줄이야. 너는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그나저나 언니네 동생분은 왜 이혼하신대? 직업도 좋고 돈도 많고. 아, 그래서 이혼하는 건가? 슬프네. 저는 이런 찝찝한 끝맺음으로 동생과 얘기를 나눈 다음 집에 와서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연락해서 동서에게 슬쩍 상황을 물었는데 원체 안 친한 사이라 그런지 아주 딱딱하더라고요. 아, 네, 형님.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 했어요. 네, 그렇게 일이 됐어요. 저번에 어머님 생신일로 문의 주셨을 때 저도 이거저거 한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같이 준비할 상황이 못 돼서요. 아무튼 그리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결국 동서는 자세한 사정은 끝내 말아주지 않은 채 아주 속전속결로 이혼을 하고 이 집에서 잊혀지게 됐답니다. 그 뒤로는 서방님도 집안 행사에 얼굴을 들이밀지 않았고 어머니는 계속 시름시름 앓으셨죠. 아우, 어쩜 이렇게 인생사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니? 너무 힘들다, 진짜. 우울해서 못 살겠어. 다들 아무도 보기 싫으니까 연락들 하지 마라. 어머니는 명절 때 저랑 동서랑 다 모여있던 모습이 생각나서인지 이후로 웬만한 행사들은 안 보자고 보류하시더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한풀이를 하시고 자꾸 쓸데없는 요구들을 하시는 거예요. 정연이한테 잘해주고 살아야 된다. 내가 승연이 때문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우리 귀한 장남 내가 자주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있잖니. 얘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네가 더 잘 해먹어야 돼. 어머니, 지금 서율이 챙기기만도 힘들어서 그럴 새가 없어요. 먹는 것도 잘 해먹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가고 딸 건강도 괜찮아졌고 저는 복직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이 사이 촘촘하게 껴있는 어머니의 히스테리를 받아들이느라 미치겠더라고요. 오는 길에 들려서 반찬 좀 가져가라. 어제 보낸 서유리 사진 보니까 옷을 왜 이렇게 춥게 입혀서 다녀? 너 그거 얼마나 번다고 애를 그렇게 대충 키워? 정연이도 먹고 살기 바쁜데 제대로 내줘 하면서 살아야지. 성당은 지난주에 왜 안 나왔어? 어머니는 아들 둘 장가 보냈다가 하나 돌아오고 나니까 막판에 우울증이 생기신 건지 그걸 자꾸 저한테 해소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어서 남편에게 얘기하고 싸우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부부 사이는 굉장히 피로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은 저를 두고 우리 남편은 뭐가 그렇게 힘들고 지쳤던 것일까요? 자기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계속 바쁘다고 하면서 날 혼자 두고 그랬으니까 나도 당신한테 불만 많았어. 내 잘못만 있는 거 아니라고. 저는 이런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을 뒤집어 씌우려다가 참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또 이상한 흔적을 저에게 걸렸거든요. 게다가 이 정도 말이 나오게 된 건 도저히 숨길 수 없게 됐기 때문이죠. 당신은 좀 눈치라도 있어서 뭘 제대로 숨기기라도 하든지 어쩜 이렇게 들킬 일을 저질러? 저번에 그 엄마 일은 100번 양보해서 그냥 넘어가 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거야? 아이, 그게, 진짜 그 이상의 일은 없었다니까. 거래처 여직원이야. 같이 외군 다닌 것 뿐이고.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편 핸드폰이 갑자기 바뀌었고 차 블랙박스가 삭제되는 등 이상한 낌새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났거든요. 애 어린이집 보내고 저도 복직으로 바쁘고
한쪽으론 어머니 전화에 시달리는데 그 사이에 이 인간은 지 나름대로 바쁘게 머리를 굴리며 살더라고요. 핸드폰 내가 어제 증거 찾아서 내 폰으로 옮겨놨어. 이제 와서 발뺌할 생각하지 마. 둘이 모텔도 다녔더만 내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더 추가로 뭐라도 받아올까?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입술이 달달 떨려와서 나중에는 발음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엄청 긴장을 하더니 적어도 이때는 싹싹 빌었어요. 제발, 내가 잘못했어, 여보. 그냥 회사에서 서로 힘든 일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는 안 만날게. 어? 당신도 믿어주라. 내가 서율이랑 당신한테 더 잘할게. 말도 안 돼. 나 어머니한테 이거 알릴 거야. 왜 나만 속 끓여야 돼?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저더러 아들 잘해주라고 요구하시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요. 어머니도 제가 증거를 다 들이미니까 움찔하시더라고요. 아니 정연이 이 자식이. 아, 그래 알았다. 이게 무슨. 아무튼 그래, 내가 제대로 얘기해보마. 일단 갚아라. 어머니 딴에도 충격을 받은 듯 보였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니 말을 믿었어요. 대충 봐도 이 상황에서 큰 소리 칠 만한 건 저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몇 달이 흘러 갑자기 남편은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을 들어야 했던 걸까요? 어, 나 당신이랑 그만 살았으면 하는데 이혼하고 싶어. 맨날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고 눈치 보고 살기 싫다.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이혼해줘. 뭐야? 지금 애도 듣고 있는 앞에서 뭔 소리야? 그러나 남편은 막무가내였고 연일 이혼해달라고 시위를 벌이더니 급기야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이 충격에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하는 건지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요. 어머니도 한동안 제 편을 들어주시다가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 걸까요? 태도를 슬슬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너 성당 제대로 안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거 아니니? 어? 정연이도 너가 자꾸 나랑 부딪히고 하지 않았으면 딴 여자 보거나 이혼할 생각 안 했을 거다. 아,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 오늘은 어머니랑 얘기 오래 못 나누는데요. 전화 끊겠습니다. 저는 당시 보통 정신 상태가 아니라서 친정에 애를 대충 맡겨두고 머릿속으로 온통 남편의 뒷조사만으로 가득해졌었어요. 그러다가 겨우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나가서 남편이 만나는 듯 했던 그 여자애를 찾으러 갔답니다. 그런데 이 기집애가 아주 보통이 아닌 거예요. 제가 넋놓고 힘들어하던 사이 뒤에서 어머니와 남편, 이 여자애는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더군요. 저 임신했고 곧 아기 낳아요. 왜 이혼을 안 해주시는지 저도 너무 궁금해서 만나뵈려고 했어요. 어머니랑도 이미 얘기 다 됐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를 피하실 거예요? 이 기집애는 한눈에 봐도 배가 불러 있었고 듣자하니 우리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다더군요. 오빠가 그쪽 때문에 죽을 것 같대요, 진짜. 이혼해서 집도 주고 양육권도 주고 다 가지라고 한다는데 자꾸 그렇게 버티실 거예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이 여자의 기에 눌려버린 저는 몇 마디 시원하게 따지지도 못하고 등신처럼 걸어 나왔답니다. 아마 다들 답답하시고 왜 그렇게 하고 나왔냐며 저를 욕하고 싶으시겠죠. 제가 딱 그 꼴을 저희 친정에 당했답니다. 피해자는 나인데 피해자가 시원스레 일 처리를 못하고 듣는 사람을 답답하게 한다고 우리 친정은 저에게 어마어마한 손가락질을 했어요. 아이고 이 등신아,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얘기만 고분고분 쳐듣고 나왔어. 그래서 이혼 안 해주고 버티려고? 무슨 깡으로? 게다가 이혼 안 해줄 거면 지들 새끼까지 키우라고 지랄 들일 텐데 너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어? 세상 등신도 너 같은 등신은 없을 거다. 공부 실컷 시켜놓고 없는 양편에 좋은 학벌 만들어 놨더니 결국 결혼부터 해가지고는
애 낳고 그렇게 지 앞길 지가 꼬고 앉았네 아주. 그러게 그렇게 기우는 결혼하는 거 아니랬더니 굳이 우겨가지고 해놓고서는 애미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나? 아, 왜 다들 나한테만 이렇게 난리들이야? 자신 있으면 쫓아가서 사위 멱살이라도 잡고 사돈네 집이라도 뒤엎어. 그럼 내가 당장 이렇게 해야 돼? 이제 막 복직해서 나는 돈도 없어. 서유리는 어떻게 키우라고. 내가 잘 사는 것 같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나보고 등신이라고? 부모가 할 소리야 그게? 저는 이 길로 뛰쳐나와 친정과 한동안 연락을 끊었는데 더 기막힌 일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렇게 이혼해달라고 악마처럼 굴던 남편이 얼마간 연락이 없었고 저는 남편 없는 집에 아이와 살며 죽은 사람처럼 버티고 있었는데요. 토요일 오전 9시쯤이었을까요? 저는 사실 그날 날짜까지 다 기억한답니다. 이때 남편이 갑자기 불쑥 들어왔어요. 우리 딸 서유리가 아빠를 놀라서 부르기도 채 전에 남편은 웬 아기를 안아들고 현관에 서 있었죠. 뭐야 당신? 진짜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못 키운대. 그러니까 당신이 좀 어떻게 해줘. 뭐라고? 서유리 너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 아 진짜 죽겠네. 사람을 아주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니들끼리 좋아서 싸질러 놓고 뭐? 그걸 나보고 키워? 니네 돌아버린 거 아니니? 남편은 이때 눈이 완전히 맛이 가버려선 그 와중에도 제 탓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집인지 생지옥인지 저는 제 자신이 이제 너무 원망스러워졌죠. 네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죽어도 자기는 상간녀로는 못 살겠다잖아. 연락도 안 되고 못 만나고 있어 지금. 당신이 알아서 해줘. 그러면서 본인 신발도 안 벗은 상태로 현관 옆 소파 쪽에 아기를 누이더니 다시 제 앞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애는 기겁을 하고 울어대고 온 귀를 쩌렁쩌렁 울려대는 그 소음에 저는 제가 더 큰 사고를 치지 않은 게 대견하다고 말하고 싶었죠. 이 모든 죄악의 씨앗 같은 이 아기를 보고 도저히 한 집안에 못 있겠더라고요. 저는 곧장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당장 이리로 오셔서 어머니 새끼 데려가세요. 어머니 아들 새끼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눈으로 보시고 어머니가 쓰레기 치워 가세요. 하지만 이 말로 인해 어머니는 우리 집에 쫓아오셔서 아기를 데려가긴 했지만 저는 이날 정말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히게 됐어요. 이거 너무 코미디 아닌가요? 말을 못 되쳐먹게 했다면서 대뜸 저런 일을 저지르신 거예요. 너, 너, 네가 이 집을 다 망쳐놨어. 너 같은 게 들어와서 우리 정연이도 아주 말려 죽이고. 그러니까 애가 집에 못 있고 자꾸 밖으로 놔두는 거 아니니? 너 좋은 말 할 때 이혼하고 이 집에서 꺼져. 서유리도 내가 데려갈 거야. 안 돼요. 서유리는 안 된다고요. 이때 가운데 껴있는 애들만 미친 듯이 울어대고 나중에 저도 기진맥진해지고 울고 가까스로 어머니로부터 제 딸은 떼어냈고 저는 그 길로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말할 힘도 없어서 피를 토해내듯 울며 제 딸을 봐달라고 엄마에게 부탁했는데요.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이때 조금만 저에게 따뜻하게 말을 해줬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말없이 손녀를 받아주면서 그보다 더 지쳤을 딸의 얼굴이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면 어땠을지. 1년도 채 안 된 시간에 너무도 많은 일을 겪어버린 딸을 말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대차게 밀어내는 말을 했고 저로서 많은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죠. 너 내 말 안 듣고 똑똑한 척 네 멋대로 살더니 결국 이런 지랄난 꼴을 만드는구나. 이게 뭐냐? 아유, 진짜 한심해서 죽겠다. 네 새끼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이렇게 데려와서 환갑 넘은 노친네들한테 맡기고 서방 하나 단속 못 해가지고 혼의 자식을 떠맡아? 내가 안 떠맡았어. 어머니가 데려갔다고. 엄마, 나 지금 힘들어.
나 어머니한테 머리채까지 잡혔어. 그만 좀 해. 나 진짜 죽을 것 같다고. 아유, 꼴 보기 싫어. 서일은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너 어디 가서 머리 좀 식히든지 해. 아유, 속 시끄러워. 좁은 집에 다 같이 부대끼고 있을 자신 없으니까 일단 넌 좀 나가라고. 그러면서 엄마도 저를 쫓아내다시피 했고 저는 그 길로 터덜터덜 나왔어요. 특별히 문제될 거 없이 멀쩡한 날씨라 저는 더 서글프고 살기 싫어지더라고요. 멍하니 친정 앞쪽에 있는 한강공원을 보며 계속 타박타박 걸어갔고 그때쯤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메고 왔는지 그냥 몸에 달려있는 것 같은 가방 안에 핸드폰만 있을 뿐 그렇게 멍청하게 한강 어디쯤 앉아서 서늘한 생각들만 하고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핸드폰이 징하고 울리더니 어머니 아니면 우리 친정엄마 아니면 남편이겠지. 어느 쪽을 받는다고 해도 죄다 무섭고 진저리가 나는 말들을 떠올릴 게 뻔해서 안 받았는데 계속 귀찮게 울려서 다시 봤더니 발신자는 동서였어요. 저는 받고도 좀 어이가 없어서 내가 왜 전화를 받았나 싶더라고요. 동서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던 것도 잊을 정도로 이혼하고 나간 동서와 교류가 없었으니까요. 헌데 대뜸 동서는 이렇게 묻길래 저는 기절할 만큼 놀랐어요. 형님,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동서가 이 상황을 어찌 짐작했나 했더니 제 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알았다고 하더군요. 저도 톡 상태를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최근 바꾸신 사진이 다 까맣고 게다가 죽고 싶다고 쓰셨던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가정은 평안하신가요? 저는 이때 갑자기 급체해서 뭔가를 다 쏟아내고 토하는 사람처럼 몇 년 만에 연락된 동서한테 난데없이 통곡을 하며 마구 오열을 했죠. 그러고 전화기를 붙들고 눈물 콧물 쏟아내며 거의 3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전화를 용케 듣고 있어준 동서도 대단했네요. 그런데 끝 무렵쯤 동서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향으로요. 형님,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혼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힘들게 하시거나 하고 끝내시게요? 저도 그 집에 당한 게 많아서 아직도 해소 안 된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하는 꼴도 여전히 똑같고 알량한 재산 갖고 사람 함부로 대하는 거 그대로네요. 저기 제가 대신 복수해드려도 될까요? 복수? 복수라니? 지금 들어보니까 해먹을 만한 방법이 많은데 형님이 너무 많이 지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실 만도 하지만 일단 그렇게 계시면 안 돼요. 우선은 친정에서 아이 데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세요. 동사는 넋을 놔버린 저를 달래며 계속 일어서라고 말을 해주더군요. 누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나 싶어서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들었죠. 저는 우라병, 화병 이런 거 생기는 거 결국 본인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형님 어머님도 말은 그렇게 하셔도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말이 한 끗 차이라 제대로 표현 못하신 것뿐일 거고요. 남인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친정엄만 더 그렇겠죠. 당하고 다 밀려나가기만 하시면 어떡해요. 뭐가 되든 들이받으셔야죠.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이 어딨어. 남편이 저렇게 죽자 사자 달려드는데 창피해서 어디 말할 데도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어머니는 내가 어디 못 살 거 알고 저렇게 함부로 하시는데 형님, 이혼 별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이혼 왜 할게요? 저는 이때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귀를 크게 핸드폰에 갖다 댔어요. 진짜 어이없고 웃겨 죽겠는 게요. 그 사람 그 전 여자랑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걸 저한테 걸렸어요. 어쩜 아주버님도 그 인간 형이라는 사람도 형제가 그리 쌍으로 똑같아요. 어머니 대처도 너무 판을 박은데 똑같아요. 이 부분에서 그냥 손이 스르륵 올라가 입을 막게 되더라고요. 동서는 쭉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게요? 어머니 군말 없이 이혼할 때 다 싹 나눠서 주고 감히 저한테 뭐라고 반박도 못했어요. 그런데 형님한텐 본인이 갑질할 수 있으니까 주제에 물리적인 행동까지 퍼부으셨더라. 이거 구미가 당겨서 못 참겠네요. 오지랖 좀 제가 부려도 될까요? 저는 이때 힘겹게 동서에게 글해달라고 차마 제 손으로 못할 일을 동서에게 거의 수동적으로 부탁을 했죠. 그러자 동서는 본인 직업상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왔는지 몰라도 아주 속전속결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형님, 증거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게다가 두 분 이혼도 안 했는데 아기도 데려왔으면 혼외자에 상간 증거가 그 이상 뭐가 더 있겠어요? 이미 어머니나 아주버님이나 그 여자나 저런 짓까지 해도 형님이 참고 살 걸 아니까 저 지랄 들인 거예요. 지금부터 그 셋한테 이렇게 알리세요. 내가 뭐라고 해야 되는 건데? 나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었어. 그리고 어머니가 또 쫓아올까봐, 남편이 또 박살 낼까봐 겁나는데. 어, 그냥 저를 파세요. 검사인 전 동사와 연락됐고 도움받고 있다. 그렇게 말만 하고 그 뒤로 전화고 뭐고 받아주지도 마세요. 제가 볼 때 아주버님도 동생이 왜 이혼했는지 어머니한테 들어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기 부인은 만만하니까 저러고 사는 거죠. 일단 알리세요. 저는 이때 한참 고민하다가 동서의 재촉으로 인해 이날 저녁 때쯤 어머니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고 둘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정말 전화가 수없이 폭격처럼 오더라고요. 안 받았더니 어머니와 남편이 저녁에 집으로 찾아왔기에 저는 동서가 일러준 대로 말을 했죠. 제가 먼저 청한 거 아니고요. 동서가 도와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그 여자애 만나고 다니던 증거도 동서 쪽에 다 넘겨줬고 애기 초음파 사진이랑 남편이 저한테 전화로 애들 다 네가 키우라고 욕설했던 통화 녹음도 그리고 그 여자애가 저한테 보냈던 문자들까지 전부 동서한테 보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또 욕을 하려고 하시길래 저는 침 한 번 크게 삼키고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여기서 저한테 함부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도 있고요. 이미 동서는 다 처리 중이고요. 뒤이어 저한테 윽박지르거나 아무튼 안 좋은 상황 있으면 더 불리하게 되실 거라고 전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이때 불 꺼진 현관에서 눈만 보이게 저를 노려보더니 지 엄마가 이 말에 눈치 보는 걸 보고 한숨을 퍽퍽 쉬다가 묻더군요. 어떻게 그 재수 씨 연락할 생각을 다 했어? 너 진짜 대단한 머리다. 사람 피 말리는 재주가 있어. 이렇게 지저분하게 일을 꼬아야겠냐? 하지만 제대로 또박또박 받아칠 정도로 이제 지쳐버렸고 그만 말재간도 없는 저는 동서의 충고대로 그냥 몇 마디 안 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죠. 여기서 더 말꼬리 잡지 말고 그만하고 돌아가. 법으로 해결할 거니까. 그리고 이미 동서가 다 처리하고 있어. 대체 이 둘은 특히 어머니는 동서한테 얼마나 밉보이고 이혼 과정에서 당하셨길래 저를 한번 짝 째려보시더니 나가버리시더라고요. 더 크게 난리칠 법도 한데 말이죠. 그래서 급격히 빠르게 이혼 진행이 됐죠. 저는 이혼하면서 제가 겪게 될 상황에 겁먹어 있었는데 동서는 이때 상간녀 고소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팁을 주더라고요. 재산 분할이 시원스레 이루어질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았고 안 되는 부분은 더 알려줬어요. 많이 못 받으실 거지만 그래도 좀 더 받으시려면 그 여자애네 집 건물 있다면서요? 분명히 어머니는 늙은 여우가 다 돼가지고 새 며느리가 좀 사니까 그 집 덕도 보려고 했겠죠. 그러니 못 이기는 척 애 받아주는 척 하면서 본 며느리 지발로 아무것도 못 갖고 나가게 몰아붙인 거고요. 아, 그런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여자애네 집에 알려서 소문 낸다 하세요. 맘카페건 어디건 다 제보해서 알린다고요. 유명한 가게들이 들어선 건물인데 타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딸을 쥐잡듯 잡고 어머니랑 아주버님 멱살 잡히겠죠?
결과는 어찌 될지 몰라도요. 저는 이혼 문턱에서 자꾸 한 푼이라도 안 주려고 악을 쓰는 어머니와 남편에게 이 얘기를 던졌더니 지들 새 삶에 걸릴 것 같지 않은지 그제서 저에게 확 꼬부라지더군요. 아니, 좋아. 그럼 양육비 다 선불하는 셈 치고 집은 당신이 갖도록 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 나 진짜 크게 결정한 거야. 집만으로는 안 돼. 서율이 앞으로 어떻게 키우라고? 나 주기적으로 계속 찾아갈 수 있어. 서율이 데리고 나타날 거야. 남편은 여기서 왁 하고 소리 지르려다가 그마저도 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번뜩 들었나 봐요. 이래서 사람이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 증거랑 뭐든 힘에 빌려서 기왕이면 가장 센 데 가서 도움을 얻어 반격해야 되나 봐요. 이러니 저러니 지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남편은 군말 않고 집과 위자료, 아이 양육비 선불 겸 해서 억대의 돈을 저에게 지급했죠. 하지만 순수한 계산으로 단지 뭐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상간녀, 아버지 건물이 그 지역에서 몇백억대 할 거예요. 그러니 전 와이프가 계속 들러붙는 거 처리하고 지는 완전 새삼 살려고 그러는 거죠. 준 거는 그냥 다 받으세요. 지난날에 대한 보상이고 똥 치우는 값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넘기기 힘들어서 시간 좀 지나 맘카페에 슬쩍 이니셜이나 이런 거 몇 개 숨겨서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사람들 어느 정도 본 것 같았을 때 글을 지웠고 탈퇴해서 흔적을 지웠는데요. 결국 남편과 그 상간녀 사이도 부당하다는 게 그 건물에 있는 동네에 알려졌고요. 둘 사이는 순탄치 않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톡 프로필 사진도 시꺼멓게 변해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년과 애기랑 단란하게 찍은 사진을 올려놨었거든요. 저는 그런 터널을 벗어나와 남편이 준 아파트도 팔고 위자료까지 다 모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와서 살고 있어요. 몇 년 뒤엔 제 딸도 학교에 갈 테고 남편과 셋이 살던 흔적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싱글맘으로 워킹맘으로 살기 힘들지만 아무튼 그때 동서를 만난 것으로 인해 새 삶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늦가기 취준생입니다. 사실 한번 취업했던 적이 있긴 해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털어놓아 보자면 일단 사람들끼리 살아가다 보면 이래저래 부딪히기도 하고 모든 게 한쪽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경우는 정말 거의 끝에 가서 제가 일방적으로 얻어맞다시피 했어요.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큰 건지 마지막까지 악바리처럼 쏟아내던 그 상대의 목소리가 너무 열받아서 여기에 한번 올려봅니다. 제가 그 대상을 만나게 된 건 26살 때 이직을 했던 직장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3살 위였던 여자 상사였는데 상사는 해봤자 저보다 입사가 좀 빨랐던 것 뿐이에요. 보통 여자들끼리 함께 일하는 직장이 어디나 다 그렇듯 이미 파벌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약간의 기싸움이 있었어요. 입사를 했을 당시에도 이미 그 여자 상사, 이제부터는 이름을 아예 밝히고 시작할게요. 김민경이라는 여잔데요. 아무튼 그 여자와 다른 상사 간에 파벌이 존재하고 있었답니다. 둘이 기싸움이 얼마나 센지 그 사이에 있는 여직원들은 다 죽어나는 듯 했어요. 저도 당연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고 누구를 고르느냐가 관건인 상황이었죠. 사실 이제 막 입사한 저까짓게 뭐라고 그 두 여자들은 저에게 기를 쓰고 달려들어 어떻게든 자기 편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특히 김민경은 보통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윤지 씨 이거 먹어. 아참, 이거 내가 아끼는 립스틱 브랜드인데 이번에 잘못해서 또 주문한 거 있지? 괜찮으면 자기 이거 쓸래? 나 필요 없거든. 이러면서 저한테 명품 브랜드 립스틱을 그냥 뚝딱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소한 뭐랄까 신상을 캐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죠. 덜컥 저도 선물을 받고 당황스럽긴 했지만 사회생활 경험이 그때 너무 없었나 봐요. 오랜 취업 도전 끝에 제 또래들보다 늦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저에게 잘해주는 그들을 보면 그저 마냥 너무 친절하고 착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아주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 사실을 제가 파악하게 되기까지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쪽 파버린 이 팀장이라는 여자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슬슬 말을 걸어오고 업무적으로 같이 하게 되니 이 김민경이라는 팀장이 저에게 자꾸 눈치를 주는 거예요. 윤지 씨, 이 팀장이랑 너무 업무적인 얘기 말고 자꾸 어울리지 않는 게 좋을걸? 내가 사실 저 팀장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 아, 자기한테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혹시 있잖아. 윤지 씨 오늘 퇴근하고 시간 되나? 아, 이렇게 갑자기 약속 잡아서 미안해. 꽤나 정중하게 저에게 부탁을 해오고, 그리고 좀 괴로운 얼굴을 하면서 말을 걸길래 저도 왜 그런가 했어요. 둘이 저녁에 카페에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약간 황당한 내용을 듣게 됐답니다. 저기, 다른 부서에서 김 부장님이라고 알아? 키 크고 눈매 진하시고 안경 쓰신 분. 그래. 그분 말이야. 있잖아. 사실 조금 일이 있었어. 그분이랑 이 팀장이랑 좀 그렇고 그런 사이거든. 자기 몰랐지? 하긴 이런 건 말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 근데 말이야. 사내 연애라든지 사내 불륜이라든지 그런 것들 당사자 말고 주변인들은 다 안다? 우스갯소리로 회사 복사기랑 정수기도 알고 있는데 지들만 모른다잖아. 그 정도로 주변에 다 티가 나. 여기서 전 저도 모르게 헉 소리가 나왔다가 겨우 입안으로 들어갔어요. 김 부장님은 제가 입사 면접할 때 계셨던 분이었고 인상도 되게 좋고 미남 스타일이긴 했어요. 그런데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이셨는데 40대 중반인 듯 했거든요. 저기 팀장님, 그럼 김 부장님은 결혼 안 하신 거예요? 나이 좀 있어 보이시던데? 그러자 제 말에 답답하다는 듯 바로 탁하니 받아치더라고요. 아우 참, 결혼 안 한 남녀가 나이 차서 사내 연애 한다는데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겠어?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지. 김 부장님, 결혼해서 애도 있어. 근데 이 팀장이랑 말이야. 사모님 임신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이대기 시작했나 봐. 진짜 좀 야비하고 같은 여자로서 너무 재수없지 않아? 보통 여자들이라면 자기가 짝사랑한 남자가 결혼하면 그 길로 마음을 접잖아.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때 탕비실에서 둘이 대화하는 걸 내가 들었다니까. 이 팀장이 막 매달리는 거야. 제발 자기 한번 봐달라고. 이렇게 만나도 좋으니까 버리지만 말아달라고 말이야. 그걸 내가 밖에서 듣고 얼마나 기겁했겠어. 하여간 전 여기까지 듣는 와중에도 차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나랑 같이 있는 건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 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더군요. 그런 사람들과 한 공간, 한 공기를 공유하고 같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팀장님은 물론이고 김 부장님도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본래 불륜이라는 게 나쁜 거지만 제가 더 예민하고 기겁하며 반응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 같은 반에 그리 친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인사 정도는 하고 지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얼굴도 예쁘장하고 공부도 잘하고 꽤 저한테 잘해줬던 애라서 늘 좋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게 된 거예요.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우리 반 애들끼리 떠듬떠듬 같이 장례식장에 섞여 들어가서 같이 오죽하니 앉아있던 풍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들 기분이 이상한 상태로 있다가 슬슬 일어나려던 차에 장례식장 안으로 웬 나이 많은 남자분이 덜컥 뛰어들었어요. 그것도 거의 짐승 같은 거친 울음소리를 내뿜으면서 말이에요. 미정아, 미정아. 이러면서 영정사진 앞에서 엎어지듯 울다온 그 사람에 대해 순간적으로 많은 물음표가 떠올랐죠. 아빠신가 누군가. 그렇게 어지럽게 생각하던 차에
좀 전까지 기절하듯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던 이 친구의 어머니가 겨우 이쪽으로 오셨다가 그 남자분을 보고 눈을 매섭게 치켜뜨시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당장 나가. 안 나가? 이러면서 갑자기 눈의 흰자가 거의 벌겋게 변하시더니 그대로 뛰어들어 남자분의 머리채를 잡아대며 거칠고 무서운 환경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친구가 저렇게 목숨을 달리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됐답니다. 네가 나랑 미정이 버리고 그년이랑 도망갔잖아. 갈 땐 언제고 지금 네 새끼 보러 왔어? 어? 너 내 마음, 내 영혼까지 다 죽여서 이제는 네 새끼까지 죽였냐? 네가 한 짓이 뭔진 알아? 네가 한 짓이 뭔지 아냐고. 결국 어머니는 있는 대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던져 분풀이를 하시다가 그만 또 쓰러지고 말았죠.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 친구의 아버님이 저지른 불륜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빠가 그렇게 자기를 예뻐했는데 어느 순간 집에 소원하고 잘 보이지 않더니 엄마가 아닌 다른 아줌마와 그렇고 그런 사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게다가 그걸 알아차렸을 즈음 그 아줌마로부터 이제 막 아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겨우겨우 감내하다가 결국 못 견디고 저렇게 뻥 하고 터져버린 거죠. 이런 모든 정황을 다 알게 된 우리는 집에 돌아가는 내내 다들 충격에 충격을 얹어 그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야 같은 반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장례에 다녀온다는 제 말에 놀란 엄마에게 겨우겨우 털어놓게 됐죠. 엄마도 듣고 꽤 충격을 받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달래고 어루만지느라 나름의 노력을 많이 하셨답니다. 아무튼 저에게 있어 가정을 깨는 불륜이란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식 안에 있었어요. 게다가 말이에요. 제가 다시금 이런 기억을 끌어올리게 만들었던 김 부장님과 이 팀장님의 이야기로 들어오면요. 제 머릿속 이미지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팀장님이란 사람은 이제 아주 새롭게 보여지더라고요. 저에게 사근사근 잘해주시면서 말을 건네던 분이었고 나이 차이도 대여섯 살 정도 훌쩍 났었거든요. 얼굴도 이쁘시고 고운 이미지를 갖고 계시던 분이 뒤로는 엄연한 애기 아빠인 본인 상사와 그런 상태에 있다니요. 윤리 도덕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김민경 팀장은 한 번 더 강하게 쐐기를 박더라고요. 내가 볼 때 윤지 씨는 너무 순진해 보여서 말이야. 분명히 이런 분위기 전혀 모르고 그냥 저쪽에 끼어서 끌려다니는 것 같더라고. 이 팀장 만만한 여자가 아니야. 지금 저 직급까지 계속 파벌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거든. 솔직히 모르는 사람만 모르는 거지 아는 사람 다 알아. 저 여자가 얼마나 남자들한테 홀리고 다니는지 말이야. 그러니까 윤지 씨도 조심하고 적당히 성 그어 어울려야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이후로는 저도 아주 착실하게 머릿속으로 이미 세팅이 되어버려서 굳이 그 팀장의 경고 때문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피해 다니게 됐어요. 한번 같이 이 팀장이랑 출장 가는 날이 있었는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반나절간 어떻게든 대화를 피했었답니다. 그리고 이 팀장님 역시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티나게 선을 쭉쭉 그어대는 저의 모양새를 눈치챌 수밖에 없었고요. 외근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차 안에서 아무래도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조심스레 말을 거시더라고요. 끝끝내 입을 떼지 않으려던 저에게 갑자기 솔깃한 얘기를 들려왔어요. 몇 주간 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했던 이야기가 다시 역으로 반전되어서 나타난 만 거예요. 저기 윤지 씨, 우리 왠지 좀 서먹서먹한 것 같아. 같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 말이야. 내가 생각할 때 예측이 되는 게 하나 있거든? 먼저 말해봐도 괜찮을까? 괜히 저는 뜨끔해서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이 팀장은 운전하면서 흘낏 보더니 그냥 말을 꺼내더군요.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들어 눈이 찢어지도록 커지면서 이 팀장의 옆 얼굴을 다시 한번 응시하게 됐어요. 혹시 김민경 씨가 말이야.
나랑 김 부장님이랑 무슨 사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아? 뭐지, 그, 불륜이라고 말이야. 아마 그런 경로로 말했을 것 같은데, 혹시 내 말이 틀려? 저는 이렇게 기습적으로 물어보면 도저히 거짓말을 못하는 타입이었기에 그냥 눈만 껌뻑거리면서 뭐라고 대꾸를 하지 못했어요. 제 반응을 보고 바로 알았다는 듯 이 팀장은 저에게 본인 얘기를 길게 늘어놓더라고요. 있잖아, 윤지 씨. 나도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은데, 걔는 맨날 신입 여직원들만 들어왔다 하면 그렇게 내욕을 하면서 선을 갈라. 근데 나는 당당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꺼리낄 게 없거든. 심지어 나는 결혼할 사람도 있고 말이야. 내가 왜 김 부장님과의 관계를 의심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머리 복잡하게 해서 미안한데, 나도 더 이상 오해받고 싶지 않거든. 내용을 들어보니 아주 무슨 공포 멜로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반전 공포 영화도 아니고 이 팀장이 해주는 이야기 속 김민경 팀장은 외려 그 유부남인 김 부장을 짝사랑하고 있던 거였어요. 네? 아니, 저기 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 왜 김민경 팀장님이 부장님을 짝사랑하는데요? 그러자 이 팀장은 차를 잠깐 갓길에 세운 뒤 한숨을 팍팍 쉬면서 말하시더라고요. 뭐랄까, 증거 같은 건 오히려 나한테 있거든. 혹시 내가 이 패를 열어버릴까 겁나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해. 아무튼 김민경이가 나한테 뒤집어 씌워서 그러는 건 이유가 있어. 자기도 괜히 걔 꼭두각시로 살지 말고 행동 똑바로 하는 게 좋아. 사실 김 부장님 사모님 나 김민경은 셋이 원래 잘 지냈었거든. 뭐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내가 처음에 아주 짧게 김 부장님이랑 연애를 했던 적이 있어. 아, 정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아주 짧은 기간 말이야. 이쯤 되니 저는 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머리에 온갖 것들이 쏟아지는 느낌이었죠. 업무만 잘하고 월급이나 따박따박 받아가면 될 것을 어쩌다가 이런 인간관계에 휘말린 것인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의 김 부장님 사모님이 바로 이어서 둘이 연애를 하게 된 거야. 나는 당연히 이미 끝나버린 연애니까 별 생각이 없었어. 둘이 잘 만나길 바랬고, 아, 그렇게 둘이 결혼을 하려는 차에 김민경이가 끼어든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자기는 김 부장님 포기 못한다고 말이야. 하지만 뭐 그래봤자 김 부장님 안중에는 지금 사모님밖에 없었고 둘이 무던하게 결혼해서 잘 살아. 애도 낳고 말이야. 자기도 잘 알잖아. 듣다 보니 그래 차라리 이쪽으로 생각하는 게 속 편하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이 팀장을 보니 그다지 막 거짓말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럼 대체 김민경 팀장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걸까요? 굳이 아무것도 모르는 순백 그 자체인 신입 여직원들에게 말이에요. 그걸 바로 곧장 이어서 이 팀장님이 답해 주더라고요. 걔, 김 부장님한테 결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걸 나한테 걸렸어. 탕비실에서 울면서 매달리는 걸 말이야. 아, 저기 있잖아. 이거 내가 뭐 줄 수는 없고 그냥 보여만 줄게. 이거 봐봐. 역시 세상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갑자기 이 팀장님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카톡창을 열어서 뭔가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내가 그날 보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김민경한테 경고한 내용이야. 봐, 얘도 참견하지 말라면서 나한테 화내는 이 문자 보이지? 지도 아니라고 발뺌은 못하고 말이야. 내용을 보니 이 팀장은 김민경 팀장에게 충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혼한 사람한테 왜 그러나 예의가 아니다라고 훈계하는 내용이었고 김민경 팀장은 쓸데없는 참견하지 말라면서 화를 내는 내용이었어요. 걔도 참 깜찍하지 않아? 어떻게 이런 증거가 나한테 있는데
불륜이니 뭐니 하는 그런 사나운 얘기를 나한테 뒤집어 씌워서 살 생각을 하는지 몰라. 나랑 정면으로 싸우고 싶지 않지만 지 편을 많이 만들어서 말려 죽이겠다 이거지. 이러면서 맨날 김 부장 옆에 붙어 다니면서 비서노릇 자처하려고 하고 다른 여직원들이 오면 가만두질 않아요, 걔가. 정말 쟤 미친 것 같다니까? 일단 눈앞에서 확실한 증거를 목격해 버렸으니 저도 울며 겨자 먹기건 뭐건 간에 이 팀장님 편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봐도 김민경 팀장이 누명을 저쪽에 씌우려고 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게다가 딱히 이 팀장님은 저한테 뭘 어쩔 건지 강요하지도 않았고요. 저보고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고 빠지시더라고요. 그러니 이후로 저는 김민경 팀장을 편히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걸 또 득달같이 눈치채버린 김민경 팀장은 몇 번이나 제 주변을 돌면서 분위기를 살피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마디를 날리는데 이게 되게 섬찟한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 제가 애초에 사람 판단을 잘못했다는 게 빠르게 체감되더군요. 어머, 윤지 씨, 뭔가 분위기 냉랭하네. 그런 타입 아니지 않았어? 하여간 멍청하게.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쪽 말에 넘어갔나 보다. 그치? 그러거나 말거나 윤지 씨 자유긴 한데 뒷감당이 되겠어? 경고 아주 우습게 하네. 그렇게 말을 넘겨버리고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정말 그동안 그렇게 돌고 돌아 힘들게 하던 미움의 중심축이 말이에요. 오래도록 이 팀장에게 꽂혀 있는 듯 하더니 이게 저한테로 와버린 거예요. 사실 좀 선을 긋는 느낌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그 사이에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도 저도 좀 헷갈리는 게 제 잘못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저 역시 제 방어를 해야 하니 했던 말인데 졸지에 쓸데없는 말을 해버렸나 싶었어요. 왜냐면 중간에 한번 김민경 팀장이 저를 떠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말을 해버렸거든요. 윤지 씨, 그날 이 팀장이랑 출장 잘 다녀왔지? 혹시 뭐 얘기 들은 거 없어? 나 그날 엄청 걱정했거든. 이 팀장이 아마 윤지 씨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그 사람 엄청 말로 구워 삼는 타입이라서 제대로 긴장하고 경계하면서 봐야 돼. 이렇게 해서 말을 하는 모양새가 새삼 너무 짜증났고 역겹게 느껴져서 순진하게 제 할 말을 다 해버린 게 좀 경솔했던 걸까요? 제 말을 듣자마자 김민경 팀장은 표정이 갑자기 냉동되듯 확 굳어버리더라고요. 저기 근데 내용을 저한테 잘못 말해 주신 것 같아요. 이 팀장님께 듣기로는 김민경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좀 다르던데요? 카톡도 보여주셨어요. 그거 보니까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야기는 이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눈치껏 이밭 저밭 잘 굴러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상세한 얘기까지 하지 않는 게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이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저를 물끄러미, 아니 제가 아니라 그 너머 어딘가를 보듯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던 김민경 팀장은 이후로 저에게 몇 번 빈정대더니 완전히 벽을 쌓아버리더군요. 그리고 이 팀장님이 마침 결혼을 준비하신다면서 퇴사를 하게 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그 따돌림의 주인은 제가 돼버렸어요. 이 팀장님뿐 아니라 바른말을 하던 몇몇 여직원들을 그렇게 구석에 몰아놓고 괴롭혀 왔으니 저 하나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었나 봐요. 업무적인 것으로부터 엄청 무시하고 일거리도 제대로 주지 않고 상사분들한테 그렇게 저 때문에 힘들다고 욕을 했더군요. 우리 부서 부장님께 불려가서 이런 말까지 듣게 됐어요. 저기 김민경 팀장이 이윤지 씨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잔업이 늘었다고 하던데 말이야. 아, 이제 입사한 지 시간이 좀 지나가는데 언제까지 신입티 낼 거야? 게다가 안 좋은 소문도 좀 있고 말이야. 그 자기 관리 좀 신경 쓰는 게 좋겠어. 이때 저는 귀가 번쩍 뜨여 곧장 물었어요.
저 부장님, 안 좋은 소문이라니요? 그게 뭔데요? 누가 그런 말을 한 건데요? 부장님은 제 반응에 흠칫했는지 잠깐 놀란 듯 했다가 다시 컥컥거리면서 목을 가다듬더니 아주 빠르고 작게 말을 하시더군요. 전 너무 몰라서 숨이 넘어갈 뻔했어요. 그 행동거지 좀 조심하라고. 이윤지 씨가 그렇게 유부남 직원들한테 찝적댄다며? 그 직원들이 김민경 팀장한테 하소연했다고 하더라고. 불편하다고 말이야. 아, 이런 얘기 자꾸 알려주면 나도 곤란해. 와, 이때 얼마나 핏대가 바짝 오르던지요. 그 유부남 직원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끽해야 제가 아는 이 작은 회사에서 접촉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몇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말을 하고 다녔는지도 모르겠고 그들이 토로했다던 김민경 팀장이 바로 이 부장님에게 일러바쳤을 게 뻔하잖아요. 저는 곧장 김민경 팀장님을 찾아가 따졌지만 역시나 계란으로 바위치기더군요. 어머, 윤지 씨,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누가 그래? 부장님이 그래? 내가 그랬다고? 아, 이거 내가 가서 한번 따져야겠네. 아니, 왜 괜한 사람한테 누명 씌우냐고 말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때는 당황해서 그냥 쫓아가서 삼자대면을 했어야 했는데, 흠칫해서 더 앞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완벽하게 꼬투리 잡힐 틈을 줘버린 건지 이후로 김민경 팀장은 저를 무슨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장난질을 수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서 병원을 찾아가서 약도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했어요. 제가 뭐만 했다 하면 비꼬고 여차에서 남자 직원들이랑 말이라도 하는가 하면 꼭 뒤에서 들으란 식으로 꿍얼거렸죠. 그 말에 남자 직원들도 흠칫하며 저를 경계했고요. 어, 윤지 씨, 이전 회사에서도 남자 직원이랑 소문나서 잘렸다며? 우리 부서에 남자 직원들 얼마 있지도 않은데 좀 봐주라. 그거 살살 대해줘야지. 자꾸 그러면 못 써. 그리고 거기 김 대리는 신혼이란 말이야. 자꾸 그렇게 치대고 노는 숨 치고 그러면 저기 와이프가 싫어해. 나랑 아주 친한데 내가 대신해서 혼내줘야겠다. 그치? 이러면서 사람들 많은 데서 일부러 큰 소리로 저를 골탕 먹이는 거예요. 김민경 팀장은 제가 여기가 엄연히 첫 직장인데도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전 회사에서 불륜으로 잘렸다는 둥 유언비어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저도 따질래야 따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방어하면 할수록 진짜 무슨 인어공주에 나오는 문어 마냥 더 많은 독을 뿜어가면서 말과 말이 꼬이고 얽히게 이간질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입 꾹 닫고 적어도 회사를 다닐 거라면 멍청하게 당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필 그런 때에 이 팀장님은 퇴사하고 회사에 계시지 않았고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롯이 저를 제외하고 전부 김민경 팀장 편에 서 있었으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특히나 잔업들, 정말 잡스러운 일들을 다 저한테 떠맡기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당해보지 않았던 왕따를 이때 얼마나 치열하게 시달리며 당했던 건지.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주변에 상담도 못하고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탕비실에서 저를 두고 중얼거리는 김민경 팀장과 다른 여직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아, 팀장님, 근데 저러다가 이윤지 씨가 위에 부장님한테 찌르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아, 전에도 사이코 같은 애 있었잖아요. 죽겠다고 막 소동버리던 여자애 말이에요. 아, 이윤지 씨도 지금 참는 것 같지만 나중에 퇴사한다던가 그때 막 난리치고 그러면 다 곤란한 거 아니에요? 이 목소리는 김민경 팀장 옆에 꼭 붙어서는 저를 같이 조롱해대던 여직원이었어요. 듣자마자 바로 몸이 반응하는 건지 이가 막 갈리는데 그 목소리에 따라 대답하는 김민경 팀장의 말에 순간적으로 숨이 멎더군요. 뭐 어때? 제 말이야. 딱 보면 모르겠어. 어설프게 밟아버리면 안 되고 지금처럼 확실하게 밟고 또 밟아서 아예 숨을 못 쉬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지 숨구멍만 유지하려고 쥐죽은 듯 다니고 있잖아? 그러면 지푸레 지쳐서 퇴사하겠지.
저런 년들은 그냥 대충 부리면 돼. 아니, 막 부려도 돼. 우리가 꿀릴 게 하나도 없거든. 하여간 어디 건방지게 치주제 내가 누군지 알고 기어올라? 물어뜯으려다가 지 이빨 다 빠지는 것도 모르고 설치다가 망했지 뭐. 이렇게 저를 완전히 깔아뭉개면서 둘이 낄낄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저는 완전히 힘이 빠지면서 이 모든 신경전에 대해 진저리가 나기 시작했죠. 사실 이때도 퇴사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결정타는 저를 둘러싼 모함 때문이었습니다. 부장님이 저를 아침부터 호출하는 소리에 어리둥절해서 움직이는데 그런 제가 움직이는 동선을 눈으로 쭉 따라오면서 낄낄거리는 이가 있었으니 김민경 팀장이었어요. 일단 저는 약간 섬뜩함을 느꼈지만 그대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퇴사를 결심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소리를 듣게 됐죠. 저기 이은지 씨, 대체 왜 그래? 아니 내가 그렇게 경고했잖아. 아, 왜 쓸데없이 소문 같은 걸 만들고 돌아다녀? 며칠 전 야근한답시고 같은 팀 남자 직원에게 그렇게 출근되고 귀찮게 굴었다며? 아, 둘 다 유부남인데 그 집 와이프들이 알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왜 회사를 시끄럽게 만들어? 아니, 남자친구도 없어? 그렇게 외로워? 이때 저는 피가 역류하는 게 느껴졌어요. 혀가 순간 굳어서 말이 나오지 않다가 가까스로 그 막힌 말을 뚫어내고 뱉어냈습니다. 부장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추근거린다니요. 야근이요? 야근? 그때 남자 직원 누가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여간 찔린 게 있나 보지. 아, 누군지 알아서 뭐하게. 알면 뭐 쫓아가서 협박할 거야? 자네 김민경 팀장이 엄청 걱정하고 있어. 그러다가 퇴사당할 수도 있다고. 상사가 감싸주고 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번에 넘어가는데 한 번 더 얘기 나오면 나도 장담은 못해. 저는 참지 못하고 와락 내지르며 대들었어요. 여지껏 부장님은커녕 회사 앞을 어지럽히는 비둘기한테도 그렇게 성질 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부장님, 누가 그랬는데요? 김민경 팀장님이 그래요? 야근은 저 혼자 했어요. 제가 누구한테 추근덕거려요? 매일 야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추파를 던져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증거 있으세요? CCTV라도 있어요? 돌려보세요. 당장 행정실로 가서 다 돌려봐요. 저는 정말 거의 넋을 잃고 온 정신을 밖으로 내보낸 사람처럼 발을 동동 굴러가며 악을 썼어요. 이 소동으로 인해서 부장님은 저를 감당 못하겠다며 징계를 내리겠다는 둥 일이 커졌고 난데없이 저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주목을 받게 되고 말았죠. 그날은 김민경 팀장을 못 보고 집에 돌아갔지만 저를 둘러싼 수치스러운 소문을 만들어낸 김민경이며 그걸 오롯이 받아들이는 회사가 너무나 더럽고 시궁창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제 곧 28살이 될까 말까 한 저에게 너무 혹독한 사회였기에 어딜 가든 여기보단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에게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말을 한 후 회사에는 유선으로만 사의를 표명한 뒤 퇴사해버렸고요. 얼굴 좀 보고 얘기를 하자는 타부서 과장님들의 말로도 듣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모두 똑같아 보였으니까요. 정말 한 사람도 다를 것 없이 김민경 팀장과의 꼭두각시 마냥 다 징그럽게만 느껴졌죠. 그렇게 그만둬 버렸고 집에는 그냥 건강검진 했을 때 결과가 나빴다는 거짓말을 둘러댔어요. 당연히 엄마 아빠와 제 동생은 걱정을 했고 실제로는 없는 병이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게 진짠 줄 알고 얼마나 노심초사를 했는지 몰라요. 몇 달을 방에서만 지내는 저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두었으니까요. 물론 거짓말로 어딘가 아프다고 말을 해두었지만 실제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인간에게 환멸이 날 지경이었어요. 잠깐 요 앞에 편의점에 호빵 사러 나가는 것도 싫고 사람들이랑 마주치는 게 싫더라고요. 하도 제가 못 일어나고 있으니 이를 걱정한 엄마가 별의별 약을 다 사오고 상담도 받으러 가자고 하도 찔러대시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전 어거지로 몸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퇴사하고 약 1년 지났을까요? 그제서 뭘 겨우 해볼 마음이 들어서
직장 말고 대신 평생교육원에 등록해서 다른 것을 배우기 시작했죠. 사람 사는 곳 다 똑같다지만 그래도 그 인간들이랑 비슷한 환경에 마주치고 싶진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1년은 이것 배워서 자격증 수료하고 또 1년은 더 레벨 높여서 수료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조용히 학교만 다녔죠. 하나뿐인 누나가 일찍이 취업했다가 아파서 그만두고 공부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동생도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늦지막히 취직을 했고 그래도 저보다는 다행히 잘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동생은 저와 달리 스펙이 아주 좋은 편이에요. 물론 저라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니지만 동생은 해외에서 평판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때도 한창 결혼하겠다며 따라다니는 여자애들이 많았거든요. 이성 간의 만남은 도무지 잘 못하겠어서 늘 쑥맥처럼 겉도는 저와 달리 동생은 어딜 가나 주목받았고 인기도 많았고 늘 좋은 인상을 얻었어요. 키도 크고 훤칠하니 아무리 가족인 제가 모든 거품을 빼고 다 봐주려고 해도 장점이 좀 더 많은 애이긴 했답니다. 그런 녀석이 직장을 다닌 지 얼마 안 되어 사내 연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얘가 저랑은 어느 시기부터 대화를 그닥 잘 하지 않게 됐지만 엄마한테는 미주알고주알 다 늘어놓는 귀여운 구석이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전 엄마한테 전해 듣는 편이었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불과 얼마 뒤에 제 앞에 일어날 일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가 자기 앞에 일어난 단순한 일을, 그것도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일들을 연결지어서 예측을 하겠냐고요. 엄마, 그럼 용현이가 지금 직장에서 연애하고 있는 애가 있는 거야? 아니, 걔는 하여간 맨날 여자가 끊이질 않네.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언제 또 그렇게 기똥차게 바로 생겼대? 몰라. 지금 만난 여자는 조금 윗도래인 것 같던데? 그렇게 적극적이었다더라. 여자친구랑 아직 헤어지기 전이었는데도 그렇게 자기는 기다리겠다고 아주 매일같이 전화하고 도시락 싸오고 지극정성이었다나 봐. 내가 볼 땐 용현이가 엄청 좋아하기보다 그 아가씨가 좀 적극적인 것 같다. 아무래도 용현이보단 나이가 위니까 30대 정도는 된 것 같은데 말이야. 나이 얘긴 정확히 안 물어봤네. 이렇게 말한 대로 현재 만나고 있는 여친은 꽤나 적극적인 데다가 자기가 연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나 결혼 얘기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엄마, 근데 용현이 아직 결혼 생각 없지 않아? 걔 유학 갔다 와서 취업 준비하고 이제 취직했는데 1년도 안 됐잖아. 엄마 걔 결혼시킬 생각 있어? 얘는 미쳤어. 무슨 결혼이야. 엄마 그럴 생각 없어. 요즘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빨리들 보내냐? 아유, 그리고 용은이가 사진 보여줬는데, 아유, 아주 여시같이 생겼더만. 그렇게 기가 세 보일 수가 없다. 엄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저야 뭐 동생이 고르는 여자의 취향까지는 제가 알 바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요. 결혼 얘기를 이렇게 빨리 그리고 여자 쪽에서 안달이 나 있는 걸 들어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인사를 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동생의 의사가 아닌 순전히 그 여친의 주장으로 인해서 말이에요. 당연히 엄마와 저는 놀랬지만 아빠는 그냥 한번 데려와 보라고 하시더군요. 뭐 어떠냐? 얼굴이라 보고 그럼 되지. 아니다 싶으면 결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달이니까 나도 얼굴 궁금하다. 한번 데려와. 이렇게 아빠가 엄청 스무스하게 빗장을 풀어준 덕분에 졸지에 토요일 아침부터 저랑 엄마는 동생의 여친 맞이를 위해 아주 분주했어요. 아빠도 그날 출근하시는 날이었는데 점심때 잠깐 들어오신다고 할 정도로 약간 들떠 계시는 듯 했고, 무엇보다 동생은 약간 애매하게 우물쭈물하는 모양새였답니다. 그렇게 내키지도 어쩌지도 않은 상황이 되었나 봐요. 일단은 데려오라고 했으니 엄마랑 저는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뭘 좀 꺼내오라고 해서 저는 베란다 쪽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새 벨을 누르고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딱 봐도 화사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니 제 동생과 그 여친이 집에 들어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른 엄마가 말한 손님 대접용 그릇들을 들고 거실로 넘어가려는 찰나
저는 거실 소파에 이제 막 코트를 벗어서 접으려고 한 여자의 얼굴을 보게 됐죠. 당연히 동생의 여친이니 그간 얘기 들어온 게 있어서 얼굴부터 보고 싶어질 게 뻔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쪽에 눈이 확 향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얼핏 뭔가 조금 변한 것 같긴 하지만 분명히 제 시야에 꽤 눈에 익어 있는 아주 익숙한 언저리의 인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당장 바로 떠오르진 않았지만 확실히 저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남아있는 어떤 기록이랄까? 그런 게 동시에 같이 불러일으켜 세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 얼굴은 다름 아닌 저를 얼만간 붙잡고 놔주지 않고 괴롭히며 퇴사한 이후에도 여러모로 꿈이나 정신적으로 저를 해쳐왔던 인간. 전 회사에서 만난 악연 중에 최악의 악연. 아니, 제 일생일대 최대 악연이라고 볼 수 있는 인간인 김민경 팀장. 그 여자였던 거예요. 그 여자가 제 동생 옆에 태연하게 매달려 내내 눈웃음을 치고 코웃음을 쳐가면서 딱 봐도 연상연하 커플인 게 느껴질 정도로 나이차가 선명해 보이는데도 나란히 서서 생글거리고 있더군요. 대충 봐도 여자가 남자한테 안 달라서 어떻게든 시집가 보겠다고 급해 보이는 게 느껴졌어요. 그 앞에는 먼 큼지막한 선물들을 저렇게 달고 온 건지 가득가득 앞에 세워두었고 우리 엄마와 아빠에게 갖은 아양을 떨면서 앙앙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제가 나타나도 괜찮을지 고민이 되어 저는 맨발인 상태로 차가운 베란다 바닥을 밟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제가 손에 무거운 그릇을 들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다시 내려놓았는데 그 소리에 엄마가 그만 저를 크게 부르고 만 거예요. 윤지야, 왜 안 나와? 그릇 갖고 얼른 건너와. 이 말에 저는 화들짝 놀라서 몸을 더 움츠렸고 쥐죽은 듯 목소리로 알겠다고 슬쩍 대답을 했죠. 물론 엄마의 이런 말에도 김민경 그 여자는 그냥 전혀 신경도 안 쓴 채 자기 남자친구의 엄마가 부르는 윤지라는 가족의 이름이 뭘 뜻하는지도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동명이인이랄까 하는 예상도 전혀 하지 않는 그냥 저라는 존재가 그 여자 안에서 모래사장에 모래알 만큼이나 존재감이 없는 듯 느껴졌어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여자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렇게 퇴사의 길로 나를 굴러 떨어뜨려 놓고 아예 묻어버리고 잊어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불끈불끈 드는 거죠. 그러고 나니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요. 니까짓게 네가 뭔데 어떻게 나를 잊을 수가 있냐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를 그 모양으로 잘근잘근 밟아서 으깨 놓고서 잊어? 잊어버려? 안중에도 없어? 그런 생각이 계속 올라오니 저 여자한테 밟혀버린 내 시간들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면서 마구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보니 갑작스레 빠르게 나가서 얼굴을 내보여야겠다는 용기랄까? 어떤 패기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릇들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그냥 터벅터벅 맨발로 걸어 나갔어요. 엄마는 여전히 추리닝만 걸치고 있는 제 차림을 알고 있었기에 흠칫하시더군요. 야, 야, 아유, 얼른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 꼴이 그게 뭐야. 동생 여친이 인사를 왔는데. 그 말에 저는 엄마만 힐끔 본 뒤 절 보고 훅 일어선 김민경과 그 옆에 제 동생을 봤어요. 웃긴 게 저쪽도 저를 아예 완전히 못 알아본 건 아닌 것 같았죠. 어딘가 낯이 익다고 생각했는지 그 웃는 얼굴에는 아주 살짝 미간이 찌푸려지기는 하더라고요. 이때 저는 머리를 대충 질끈 묶고 위아래로 목이며 무릎이 늘어난 후줄근한 추리닝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로 팔짱을 끼고는 곧장 김민경 쪽을 쳐다봤죠. 대뜸 내지르는 제 소리에 김민경은 눈에 붙인 속눈썹이 다 떨어지도록 퍼뜩 눈동자를 크게 뜨더라고요. 김민경, 김민경, 김민경 맞죠? 김민경 아니야? 그러자 엄마랑 제 동생이며 부엌 안쪽에 있던 아빠까지 놀라서 동시에 저를 봤어요. 가장 놀란 건 이름이 불리워진 김민경이었지만요. 네? 저기, 어, 아직
제 이름을, 아, 자기가 말씀드렸어? 아주 어색한 얼굴로 얼굴에 잔뜩 시술을 하고 입도 잘 못 움직이면서 억지로 웃으며 제 동생을 찌르며 말하는 김민경. 저는 곧장 말을 가로채서 이 인간이 우리 집에 발을 들여서 제 동생 옆에 서 있는 것에 역겨움을 느끼며 퍼부었어요. 그러고 보면 그 당시 머릿속은 온통 백제인 상태로 그냥 주절주절 퍼부었던 것 같아요. 이 무렵을 기억하면 마치 고장난 TV처럼 머릿속이 뿌였던 것만 생각나거든요. 아니, 내가 아는데? 나 몰라요? 나 기억 못해? 나 모르냐고. 나 몰라? 이쯤 되자 엄마가 쫓아와서 저를 뒤에서 잡으며 왜 이러냐고 등짝을 때리셨죠. 어머머, 얘 미쳤어. 왜 이래? 야! 정신 좀 차려. 왜 이래? 동생도 제 누나가 이런 식으로 눈을 번뜩이면서 누군가에게 아기를 드러내는 모습을 썩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피차 우리 가족, 저를 제외한 나머지 3명들은 이런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당황하기만 했죠. 단지 김민경만 저를 기억해내려고 억지로 용을 쓰며 끝도 없이 시선을 맞추고 몹시 난감한 듯 표정으로 연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 눈동자가 굴러가는 거며 말투, 추임새만 봐도 어떻게 머리를 굴리는지 모를 수가 없었죠. 거기에 그렇게 태엽이 굴러가듯 잘근잘근 밟혀가면서 고통당했었으니까요. 전 주저앉고 계속해서 말을 했고 이렇게 퍼붓는 어느 쯤에서부턴가 저희 엄마, 아빠, 남동생도 모두 정적이 흐르게 됐어요. 김민경은 당황한 듯 표정을 짓다가 순간적으로 그 표정의 온도가 싹 내려가는 게 느껴지더군요. 완전 인생 망했다는 표정으로 말이에요. 누가 우리 집에 발들이래? 누가? 너 이 미친년.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퇴사했잖아. 니년이 나보고 유부남 직원 꼬시고 다닌다고 뒤집어 씌웠잖아. 정작 네가 불륜 저지르고 다니고 유부남들 찌르고 다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내가 불어버릴까 봐 무서워서 먼저 나 쳐댔지? 김민경이 미친년. 저는 정말 죽어라 하고 여지껏 해보지도 해볼 수도 없었던 욕들을 있는 대로 다 끌어내서 정말 스스로도 무섭고 전율이 돋을 정도로 김민경에게 퍼부어댔어요. 옆에는 마침 엄마가 새밥을 지은답시고 이전에 밥에 있던 걸 누룽지로 만들어둔 게 있었는데 어떻게 본능적으로 저는 그걸 집을 생각을 했었던 건가요? 그나마 다치는 걸 들지 않았으니 다행이었을지도 몰라요. 못된 년. 네가 니까짓 게 지금 내 동생 신세 망치려고 뭐 결혼? 웃기지 마. 꿈도 꾸지 마, 이년아. 죽어. 나가 죽어. 진짜 나가 죽어. 엄마, 아빠, 용현아. 내가 얘 때문에, 2년 때문에 퇴사한 거야. 2년이 나한테 유부남 꼬시는 여우라고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위에 깨지고 완전 쓰레기보다 못한 취급을 당했어. 엄마, 2년 당장 내쫓아. 당장 내쫓으라고! 그러면서 누룽지 부숴놓은 걸 김민경에게 냅다 던져버렸고 사실 아무 죄가 없는 우리 집 거실에는 김민경 머리 정수리부터 해서 바닥까지 누룽지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사람이 참 무서운 게 저도 제 안에 그만한 분노가 잠재되어 있었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 대상을 보고 이렇게 이성을 잃고 저답지 않게 거품까지 물어가면서 맨발로 바닥을 방방 뛸 줄 몰랐으니까요. 우리 엄마는 이쯤 되니 제가 손찌검이라도 하면 어쩌나 싶었는지 바로 뒤에서 저를 얼싸안고 막으시더군요. 아빠는 한숨을 푹푹 쉬시고 김민경은 그제사 제가 3년 전에 퇴사한 이윤지라는 기억을 얼추 했던 모양이에요. 이를 위아래로 딱딱 부딪히며 얼얼한 표정으로 넋이 나간 해골바가지 같은 얼굴로 저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더라고요. 동생은 그때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누나, 진정 좀 해. 왜 이래? 괜찮아?
이 말에 저는 무슨 발작 버튼이라도 눌러버린 듯 소리소리 지르며 온몸을 나부댔고 이제는 동생까지 나서서 저를 붙잡고 꽉 안아서 못 움직이게 했어요. 누나, 알았어. 잠깐만. 알았다고, 진정해. 동생은 계속 똑같은 말을 하면서 달랬고 저는 온 집안이 떠나가도록 울음을 그치지 못했어요. 그만한 한과 분노가 제 안에 그렇게 크게 맴돌고 있었다니요. 억눌린 압박과 미움과 서름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았죠. 그런 저를 보며 동생은 겨우겨우 식탁 앞에 있는 의자에 앉혀놓고 엄마를 힐끗 봤습니다. 그러고는 머리에 붙은 누룽지 부스러기를 걷어내는 김민경. 자기가 여친이라고 사귀었던 그 여자에게 떠듬떠듬 말을 건네더군요. 사실상 동생에게 있어 매우 힘든 순간이었을 거란 생각은 들었어요. 그 부분은 저도 무척이나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그리고 가족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 일이 틀렸다고 생각되진 않더라고요. 제 동생 말에 김민경이 대답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모르게 나갔더라면 아주 우리 엄마 아빠까지 다 구워 삶았겠더라고요. 자기 혹시 우리 누나랑 무슨 일 있었어? 누나는 자기를 아는 것 같은데 우리 누나 몰라?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자 김민경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를 보며 눈썹을 팔자로 어그러뜨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윤지 씨 알아요. 저도 거기서 일하다가 지금 여기로 이직하게 됐고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윤지 씨 그만두고 난 뒤 얼마 안 돼서 나왔어요. 회사 분위기가 무척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윤지 씨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우,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러면서 인연이 주제에 콧물 눈물찍을 하면서 또 피해자인 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내 동생이 없었다면 이전처럼 당장 저한테 달려들어서 망할 헛소리들을 퍼부었을 텐데 말이죠. 3년이 지났어도 그 이기적이고 미움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인상하며 잔머리 어지간히 굴려대는 그 눈동자는 변한 게 없었거든요. 전 어림도 없다고 그대로 쏘아붙였어요. 웃기지 마. 어디서 약을 팔아, 인연이? 오해 같은 소리 하네. 너 때문에 관두고 밀려나가도 퇴사당한 여직원이며 여팀장이 한둘이야? 너, 내 동생은 둘째치고 대한민국에서 취업 못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 가만 안 둬. 남 인생 망가뜨려 놓고 너는 이직을 해? 일해서 월급을 받고 먹고 살아? 그리고 뭐, 주제에 연애를 해? 결혼을 해? 남의 가정 망가뜨려 놓고 남이 열심히 취업해서 직장 생활 다 밟아놓고 너는 멀쩡히 회사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 이 말과 함께 저는 다시 손에 잡히는 대로 있는 모든 것을 던져댔고 김민경은 한껏 차려입고 온 그 차림새 위에 하나씩 얹혀지면서 누더기를 뒤집어 쓴 꼴이 돼버렸죠. 얼빠진 듯 듣고 있다가 제가 움직이는 걸 보고 엄마와 동생, 아빠는 다시 미친 듯이 말리고 그렇게 하길 한 10분 정도였을까요? 다들 넋이 빠져 있는 동안 갑자기 아빠가 한마디를 툭 내뱉으시는데 살면서 그 어떤 모습보다 아빠의 말은 몹시도 크게 무게가 실려 있었답니다. 아빠 역시 단 한 번도 제가 그렇게 발작하듯 길길이 날뛰고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테고요. 저, 아가씨, 그만합시다. 더 볼 건 없습니다. 그만 나가주세요. 우리 집에는 더 이상 아가씨 볼 일이 없겠습니다. 당연히 나가는 게 맞았지만 김민경은 그 상황에서 뭔 미련이 그리 남았던 건지 아니 그 주제에 정말 감히 제 동생에게 진짜 연심이라도 품기라도 했던 건지 쉽게 포기를 안 하고 우물쭈물 거리고 있는 거 있죠. 신발도 안 신고 그대로 우리 집 거실에 어정쩡하게 서서는 그 뱀 같은 잔머리를 써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 보겠다고 뇌를 이리저리 굴려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빠르게 한마디 더 하시는데 그 말에는 지도 움찔했던 건지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저요. 지금 상당히 참고 있습니다, 아가씨.
저는 우리 딸 애를 알아요. 얘가 거짓말 같은 건 안 해요. 한 번도 이렇게 부모 말 안 듣고 소란을 부려댄 적이 없어요. 지금 딸아이가 한 얘기가 조금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맞는 말이라면 전 아가씨에 대해서 참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단호하게 말하는 아빠의 말에 우리 모두 아빠를 쳐다보게 됐죠. 아빠는 얼굴이 일그러지기 직전의 표정을 하고 숨을 한 번 크게 내쉬더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김민경이 서둘러 현관을 뛰쳐 도망가게 만들었죠. 딸아이랑 얘기 나눠보고 하나라도 맞아떨어지는 얘기가 있다면 전 아가씨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들과 같은 회사를 다닌다고요? 회사에도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볼 생각입니다. 이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싸워봅시다. 일단 나가주세요. 우리 집에서. 그리고 우리 아들과 엮일 일은 두 번 다시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고 아빠가 한 템포 쉬자 그 말에 쏜살같이 김민경은 어깨를 바들바들 떨면서 서둘러 신발을 마구 구겨 신고서는 우리 집 문을 거칠게 열고 구두를 쨍깡쨍깡 거리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얼굴에 눈물이 가득한 상태로 저는 아빠를 멍하니 봤고 동생은 그제서 털썩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렇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주변을 주섬주섬 정리하시더니 배고프다며 밥이나 먹자고 하셨어요. 전 먹을 기분이 아니었기에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빠는 다시 회사로 가셨고 엄마와 남동생만 모두 거니 식탁에서 그릇 소리를 내며 식사하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이후로 우리 집에서 그 일에 대해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며칠 지나 엄마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사실 아빠는 제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몹시 걱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딱히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것도 대강 알고 계셨고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픈 것도 마음에 걸리고 회사 다니는 내내 제 표정이 어두웠던 걸 마음에 쓰고 있었다고 해요. 물증은 없어도 심증으로 얘가 회사에서 괴롭힘이라도 당한 게 아닐까 아주 개슴츠레하게 짐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그날 그렇게 하필이면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모든 정황을 듣게 되니 정말로 멘탈이 나가고 온 넋이 나가 있었던 건 아빠였다고 하네요. 그러니 그렇게 단호하고 무섭게 뚝뚝 쳐내듯 말을 하셨던 건가 봐요. 그리고 남동생은 지금도 그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김민경은 저와의 일이 있은 후 한 달 좀 안 돼서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과 헤어진 건 당연한 수순이었고 그래도 꽤나 지 주제에 진심이었는지 나름 질척이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동생도 그렇게까지 정들었던 건 아니지만 나름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선을 긋겠다고 회사에서 본체만체 했다더군요.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런 무시와 냉대가 괴로워서 직장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도 꽤 차서 새로 직장 구하는 것도 힘들 건데 연하의 남자친구의 누나에게 원한을 샀던 것 때문에 그 집안에서 개망신 당하고 차이고 남친을 잊기 어려워서 회사를 그만둬 버렸네요. 진짜 보통 멍청이가 아니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아주 당연하게 일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 마음을 좀 추스리고 다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취업길이 조금 겁나고 아직도 여전히 주눅 들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만 하지는 않으려고요. 용기 내어 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응원을 조금이나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